안녕하세요. 실화사연 자주 보고 있는 구독자예요. 얼마 전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뒤통수 맞으신 분 글을 보면서 참 세상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 해코지 안 하고 피해 안 주면서 살려고 다들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꼭 한 명 이상은 마치 구색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서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세상 살기가 갈수록 각박하다는 느낌이 절실히 듭니다. 저 역시 뒤통수 맞은 일이 있어요. 생판 남도 아니고 가까운 가족이 저를 어찌하려고 했으니 그걸 알았을 때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진짜 살인사건이 왜 나는지 알겠더라니까요. 다행히 제가 이성을 찾아서 그런 무서운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충격이 너무 커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충격적인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고 그래서인지 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 저는 좀 어려웠죠. 주로 무표정한 일이 많아서 친구들이 저더러 화났냐고 물어보는 일도 많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잘 안 웃는다며 상사들이 지적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뭐 딱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다닐 때도 있었고요. 남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 노력하면서 사회생활을 했죠. 조금은 차가워 보이는 제 인상 때문인지 연애도 힘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두세 명 정도 연애를 해봤는데 모두 6개월을 채 못 만나고 헤어졌죠. 그 사람들 다 먼저 제가 좋다고 다가와 놓고 만나보다가 아닌 것 같다며 다들 떠나가더라고요. 헤어진 남자 중에는 저더러 목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내가 별로라도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잖아. 네 생일이라고 케이크이며 선물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고 잘 웃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봐도 너 같은 목석은 진짜 처음이다.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나도 이렇게 준비해준 거 너무 고마워서 나름 표현한 거야. 표현했다고? 다른 여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먼저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그래. 스킨십도 안 된다고 하고 외박도 안 된다고 하고. 너 뭐냐? 나 이용한 거냐?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됐고 이제 끝내자. 나도 답 없는 너한테 투자 안 하련다. 요즘 사람들 사귀면 진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뭐 연애하면 다 외박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쉽게 가는 것보다 징검다리를 건너듯 하나하나 짚어나가며 감정을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들 제가 재미없다면서 헤어지자고 했죠. 뭐 이해해요. 제가 그 사람들 입맛에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친구들은 잘만 연애하고 헤어져도 금방 사귀고 그러던데 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소정아, 소개팅 해볼래?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물색했는데. 아니, 나는 혼자가 편해. 네가 뭐가 모자라서 남들 다 하는 연애 너는 왜 안 해? 사람 만나서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나타나겠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아?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너나 해 노력.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래. 그래. 나중에라도 생각 있으면 말해. 그럴 일 없네요.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사는 비혼주의 같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인연을 못 만났을 뿐. 집심도 짝이 있다는데
기다리면 언젠가 나타나겠지 싶은 마음으로 편하게 지냈어요. 사람 인연이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태평한 제 생각과 달리 안달이 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저희 엄마요. 30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하는 대로 지켜봐 주셨는데 그 30이 넘어가자 엄마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으셨는지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뭐가 모자라. 눈, 코, 입 다 있고 팔도 2개고 다리도 2개인데 왜 남자를 못 만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줬으면 너도 태어난 값을 해야지. 그렇게 계속 나이만 먹어갈 거야?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는데 어떡해요. 만나려고 노력은 해봤어?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천하태평이야? 엄마, 나중에 인연 생기면 만날게요. 아무 남자랑 만나는 것도 안 된다며. 당연한 소리지. 아무 놈이랑 만나서 뭘 해? 잔말 말고 엄마가 선자리 잡을 테니까 나가봐. 알았지? 싫어요. 약속 잡아오셔도 저 안 나가요. 으이그, 저것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니. 너 올해까지 남자 안 데려오면 나가서 살아. 엄마도 더 이상 네 뒤치다거리 못해주니까 나가서 살아. 30이 넘도록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서 나름 편했는데 결국은 엄마가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독립하라고요. 엄마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숨죽이고 지내며 어떻게든 상황을 살펴야 했어요. 독립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혼자 살면 심심하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먹는 것도 편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어렸을 때 너무 혼자 있어서 그런지 집이 조용한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차도 독립도 안 하고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지냈던 건데 그게 엄마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어쨌든 엄마의 잔소리는 갈수록 심해졌고 자연스레 집 밖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여행을 다니게 된 거죠. 친구들이랑 갈 때도 있었고 혼자 갈 때도 있었는데 제일 좋은 건 혼자 다닐 때였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나 혼자 정할 수 있고 간섭받지 않고 다니는 게 더 여유로웠죠. 경비가 많이 드는 게 문제였지만 요즘은 블로그 같은데 정보가 많잖아요. 저렴한 곳들 미리 알아보고 다니면 큰 부담 없이 다닐만 했죠. 여행에 재미를 붙이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부모님은 속이 터지시겠지만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적당히 아무나 하고 사느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행히 요즘 세상 추세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점점 비혼주의의 삶에 관심이 많아질 때쯤 중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마침 우한이라는 도시에 대형 쇼핑몰이 입점됐다는 소식에 구경도 갈 겸 경유지로 정하고 중국 여행을 짰죠. 그리고 회사의 연차를 다 땡겨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만들어 중국에 가게 됐죠. 그때도 여행사 끼지 않고 혼자 자유여행을 계획했고 동남아 쪽으로 몇 번 자유여행을 갔기에 큰 두려움 없이 떠났어요. 중국 여행을 가는 건 뭐니 해도 대륙의 스케일이잖아요.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풍경과 유적들을 보면서 참 잘 왔다며 만족을 하고 여행의 마무리를 위해 우한으로 이동을 했죠. 엄마 아빠 선물도 사고 친한 친구들 기념품도 사갈 생각으로 우한에 도착했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때문에 일정이 모두 어긋나고 말았어요. 여행 중에 핸드폰 액정이 깨져버려서 한국에서의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일정대로 우한을 향해 이동을 했고 결국 우한으로 들어간 저는 그 도시가 봉쇄가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위급 상황을 맞이한 저는 마치 뇌가 마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나는 것도 없었고 한국으로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핸드폰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그곳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
낯선 여행객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멘붕이 된 저는 무서움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며 한국말을 외치기 시작했고 곧 어떤 남자가 제 팔을 잡았죠. 한국인이에요? 네네,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따라오세요. 그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타야 해요. 비행기가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서둘러요. 네, 네. 그 사람을 따라 정신없이 이동을 했고 그 와중에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이동했죠.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의 인맥 덕분에 탈 수가 있었어요. 비행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혼자 있었다면 절대로 비행기를 못 탔을 게 뻔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집에 가게 됐어요. 여행객이세요?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혼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에 자유여행 온 거라 여행사 안 통하고 온 걸 저도 후회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저 만나서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꼭 살해할게요. 도움을 받은 저는 한국에 들어가서 꼭 살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괜찮다면서 사양했지만 극구 우겨서 연락처를 받아냈죠.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냥 모른 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행기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고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겨우 볼 수 있게 됐어요. 서로 얼굴만 확인한 채로 비행기에서 내린 일행들은 곧 격리 조치가 취해졌고 보름이 지나서 집으로 겨우 돌아갈 수 있게 됐죠. 다행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아니라서 다른 치료 없이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미 병원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도 생기고 사망자도 생기는 시점이라 너무나 무서웠어요. 바이러스 검사로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은 알게 됐지만 집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차라리 고시원 같은 곳에서 혼자 지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부모님은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고민 끝에 집으로 들어갔죠. 오랜만에 제 방에 들어가면서 익숙한 냄새랑 침대를 보며 한참이나 울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중국에서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격리당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중증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원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니 곧 죽을 것 같고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죠.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게 됐거든요. 검사도 했고 몸도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직원들이 불안해한다며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팀장님 말에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제가 바이러스는 아니잖아요. 저도 피해자일 뿐인데 치료약이 없다는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은 날카롭게 변해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회사도 잘리게 됐어요. 여행 한번 잘못 갔다가 타국에 갇힐 뻔도 하고 오래 다녔던 회사에서 잘리게도 되고 운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뉴스에서는 종일 안 좋은 소식만 들어오고 제 주위에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바이러스 테러에 우울함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어요. 오늘도 밥 안 먹었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생선조림 해놨는데. 입맛 없어요. 나중에 먹을게. 소정아, 밥은 꼭꼭 챙겨 먹어. 응? 너 그러다가 쓰러져. 알아서 할게. 그래, 알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방 안에서만 지내는 저 때문에 엄마 아버지는 걱정이 날로 늘어나셨고요. 방 안에서 온종일 뉴스만 들여다보며 얼른 바이러스가 끝이 나길 기다렸고 저는 계속 초췌해져 갔어요.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을 정도였고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했고요. 부모님은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서서 지내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바이러스는 심각해졌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모두 다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는 점점 어두워져만 갔어요. 나중에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으니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였죠. 혼자서 방 안에 들어박혀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반가운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우한에서 저를 구해준 그 남자분이었죠. 오랜만이죠? 잘 있었어요? 네, 건강하게 계시죠? 연락드린다는 게 지금까지 전화를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죄송할 거 없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저 도와주신 거 한턱 내야 하는데 이러다가 얼굴이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미국에서 백신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뭐 언젠간 종식이 되겠죠.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요. 밖에 못 나가서 힘든데 안 좋은 생각만 하면 더 힘들잖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통화라도 하고 있으니까 한결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한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그 사람과 통화하다가 잠이 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불안증이 심해지면서 불면증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통화할 때는 불면증 증상이 싹 사라지고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통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영상통화로 만남을 대신했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으며 일이 끝나고 집에 올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전화가 오면 웃음이 절로 났고 눈에는 생기가 돌았죠. 덕분인지 저의 우울증 증상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거실로 나오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 있는 딸이 어찌 될까 맘졸이며 지내셨을 부모님의 품에 안기며 멈춰 있었던 저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전화와 영상통화로 더욱 마음이 깊은 사이가 됐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러 명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딱 한 번 만났을 뿐이지만 죽을 고비를 넘긴 사이라 그런지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가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줬고 반복되는 하루지만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했어요. 어느새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그리고 1년 뒤 규제가 완화되면서 드디어 만남을 가지게 됐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만났는데도 서로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던 만남이라 더 반갑고 신기하기만 했어요. 이미 서로의 관심사가 뭔지 다 알고 있는 사이였기에 데이트하는 시간이 더 재밌고 설레기만 했죠.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도 했고요. 어느 순간 이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빠져도 심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저도 제가 결혼이 하고 싶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 혼자 살 생각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 결혼이 자동으로 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런 제 마음이 슬쩍 비춰졌는지 어느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평소랑 다른 모습에 무슨 일인가 궁금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유부남? 오해는 하지 마.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어. 서로 재결합 마음도 없고 나는 이혼도 생각하고 있고. 별거라고 해도 결혼을 한 상태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도 네가 좋았으니까. 솔직히 아내랑 결혼한 건 집안끼리 아는 사이라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 여자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고. 나는 널 사랑해.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혼도 안 했다면서 뭘 시작해. 난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생각만 들어. 소정아, 내 진심을 봐줘. 응? 나를 속였잖아. 그런 당신 마음을 내가 어떻게 믿어? 유부남이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다 거짓으로 느껴지고
제가 속았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아내에게 죄를 지은 것만 같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었는데 유부남이었다니 죄책감과 배신감에 너무 괴롭기만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싶었죠. 나에게 첫사랑이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계속 별거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에 믿을 수도 없었어요. 헤어지자고 말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임신이었고 혼자서 그걸 확인했을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으니 일을 어찌해야 할지 가슴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렸죠. 더 이상 헤어지는 걸로 관계가 끝나는 사이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 조마조마하며 말을 꺼냈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웃어줬죠. 그게 사실이야? 당신이 임신을 했다고? 정말? 정말이야? 병원에 가봐야 확실한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오면 거의 확실하대요. 소정아, 진짜 고마워. 네가 날 아빠로 만들어줬어.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기뻐요? 내가 임신해서 곤란한 건 아니고? 곤란하다니 무슨 소리야. 넌 나한테 선물 같은 존재야. 선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별거하는 이유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였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자 자주 다투게 됐고 때문에 따로 살게 됐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집에서 저처럼 외동이라 부모님이 손주를 많이 기다렸다고 하면서요. 그 사람은 제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저랑 평생 살고 싶다고 뱃속에 우리 아기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고 했어요. 제 손을 꼭 잡은 그 사람을 보며 이젠 별 수 없다 싶었습니다. 아내인 그 여자에겐 미안하지만 내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순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고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걱정부터 하셨죠.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혼인관계 때문에 혹시나 제가 힘든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셨죠. 반면 그 사람의 부모님은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양손 들고 반겨주셨어요. 마치 우리 사이가 초혼인 것처럼 저를 대해주셔서 마음이 썩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눈 딱 감고 받아들여야죠. 어느덧 임신 5개월을 향해 가면서 시어머님은 출산 후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아셨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셨죠.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못마땅함을 비치자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우리 소정이 평생에 한 번 있을 결혼식인데 사진도 결혼식도 완벽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혼은 곧 정리가 될 테니까 걱정 말고 계시면 됩니다. 자네가 내 입장이면 마음이 편하겠나? 재취 자리라고 해도 불편할 텐데 지금 이혼 정리도 안 된 상황이니 게다가 뱃속에 아이도 있고 맘 같아선 모두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네. 네, 충분히 부모님 입장 이해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 아이입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아이예요. 절대로 두 분이 실망하실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얼른 마무리해주게. 네, 아버님.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그 사람은 신혼집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여전히 이혼 정리가 안 된 게 불편했는데 어느 날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더군요. 드디어 이혼을 하고 유부남 딱지를 뗀 거예요. 그동안 걱정 많았지? 정말 고맙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아니에요. 당신도 애써줘서 고마워요. 우리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네요. 그죠? 그럼
출산하고 나면 우리 결혼식도 하고 그러자. 우리 소정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빨리 보고 싶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일 거야. 농담도 참. 그런 말 하지 마요.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이제 내 마누란데. 그 사람은 정말 저를 많이 아껴줬어요. 어딜 가나 늘 제 걱정을 했고 혹시나 제가 힘이 될까봐 집에 가정부도 드리고요. 알고 봤더니 시댁도 그 사람도 상당한 재력가였고 돈 쓰는 걸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임신을 축하한다시며 신혼집으로 들어오자 바로 외제차를 사주셨어요. 차 타고 이동할 때 안전하게 다녀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제 계좌로 바로 2천만 원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용돈으로 쓰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크면서 용돈이 모자란 적은 없었지만 이 정도 스케일은 처음이라 좀 놀랐어요. 용돈으로 몇 천을 주시는 시부모님이라니 마치 제가 신데렐라라도 된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도 나이 먹고 이게 웬일이냐며 부러워했고요. 제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30이 넘어서 결혼을 하는 건데도 시댁이 잘 산다며 저더러 로또 당첨됐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인이 있는 유부남이더라. 이혼도 얼마 전에 겨우 했다. 이런 말은 일부러 할 필요가 없었어요. 친구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저는 행복한 새 신부인 척을 해야 했죠.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정말 저에게 헌신적이었어요. 일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모자란 사람인데도 무슨 일이든 저와 아기가 최우선이었고 일이 많아도 퇴근 시간에는 꼭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자는 시간에 홀로 일어나 서류를 보더라도 저녁은 저와 함께 먹어줬죠. 그게 참 고마웠어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전화통화도 많고 서류 검토도 많은 사람인데도 시간을 내서 저를 돌봐주는 자상함이 너무 좋았죠. 어느 날 문득 피곤에 지쳐 소파에 잠든 그 사람을 보며 고맙다고 했더니 저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어떤 일도 저와 아이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다면서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가 오히려 고마웠죠. 이제 아이를 낳고 결혼식까지 하면 앞으로 평생 같이 살 사람이니 그동안 못 믿었던 마음들도 모두 버리고 이제 내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죠. 남편과 시부모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임신 기간을 보내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어요. 미리 알고 있었던 성별대로 남편을 많이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고 아이도 저도 건강하게 무사히 출산을 마쳤어요. 시부모님은 남편 어릴 때 모습과 많이 닮았다면서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죠. 남편도 아이를 보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제가 진통으로 힘들어할 때 곁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걱정하는데 워낙 극성이라 둘째는 못 낳겠다 싶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여전히 나에게 유부남이라는 걸 속인 거와 전처와 급하게 이혼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잊으려고 애를 썼고요. 애써 태어난 아이에게 마음을 돌리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출산 축하금으로 또 현금을 주셨어요. 핸드폰에 찍히는 금액을 보니 3천만 원이었어요. 어머님이 또 돈 보내셨어. 3천만 원이나. 아, 그래? 고생했다고 용돈 주시나 보다. 용돈이라고 하기가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맘 같아선 건물이라도 명의 변경해주고 싶으실걸? 내 나이 내일 모레 40이야. 근 10년을 손주 하나 바라며 사셨는데 당신이 그걸 이뤄줬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부담 가지지 말고 어른이 주실 땐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정말 그래도 돼? 그냥 축하금으로 주시는 거 맞지? 그래. 그걸로 당신 사고 싶은 거나 사. 알았어. 내 아이를 낳은 건 당연한 건데 수고했다고 너무 과한 용돈을 주시니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혹시나 송금하실 때 뒤에 0을 잘못 누르신 건 아닌가 걱정도 됐고요.
태어나서 이런 용돈은 처음 받아보니 당연히 어색했죠. 남편이 맘 편히 써도 된다고 해서 곧 감사하다는 인사로 마무리를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편했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멀리 달아나 버렸죠. 곧 아이와 집에 왔고 그날 이후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살게 됐거든요. 작고 작은 아이를 내 손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지만 한편으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몸이 나만하질 않겠더라고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신생아 하나에 전쟁통이 따로 없었죠. 편하게 잘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아이가 100일 정도 지나자 시어머님이 유모를 한 명 붙여주셨어요. 어머님, 제가 봐도 되는데요. 사람을 보내셨어요? 100일 정도 모유 먹였으면 됐다. 영양도 골고루 줘야 하니 이제 분유 먹이고 너는 네 몸 챙겨야지. 그래도 모유 더 먹이고 싶은데요. 이제는 영양가도 많이 없어. 내가 보낸 유모 신생아만 여러 명 받아봐서 애기 잘 본다더라. 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이제 살도 빼고 해야지. 내가 보약도 보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먹어라. 붓기 빼고 원기 회복에 좋은 거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제 모유가 영양가 없다고 하셨어요. 골고루 챙겨 먹으려고 애쓰며 지냈는데도 어머님은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죠. 고집을 부리기도 못하고 결혼식을 하려면 살도 빼야 했기에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맘먹었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보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보약이 써도 너무 써서 먹기가 힘들었어요. 당신 약도 써? 한약이 다 그렇지 뭐. 왜? 먹기가 힘들어? 어머님이 어련히 좋은 거 보내셨겠지만 너무 써서 힘들어. 안 먹으면 안 되겠지? 어머니가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건데 노력은 해봐. 알겠어. 집안일 해주시는 분이 주방에 상시 계셔서 약을 버리기도 눈치가 보였어요. 어머님이랑 잘 아는 도우미 같던데 혹시나 제가 약을 버렸다고 어머님께 얘기할 것 같아서 더 신경 쓰였고요. 코를 막고 억지로 마시고 바로 사탕을 입에 물었죠. 나름 어머님 성의를 생각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안 먹고 두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 원기 회복용 보약을 지어 오셨어요. 벌써 약을 다 먹었다고 하길래 내가 또 지어왔다. 네? 네. 약이 제법 쓸 텐데 잘 먹었구나. 그래, 시간 맞춰 챙겨 먹고 몸 회복해야지. 그럼.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아침 저녁 꼭 먹으라고 당부하시고는 가셨고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안 먹었는데 다 먹었다고 하니 혹시 남편이 먹었나 해서 물어봤죠. 내가 먹었어. 그 원기 회복 약이라며. 당신 난감할까봐. 덕분에 나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좋은데? 진짜? 혹시 안 좋으면 어쩌려고. 먹지 마. 내가 먹을게. 아니야. 당신 엄마한테 점수 따려고 요즘 애쓰잖아. 내가 먹으면 되니까 힘들면 억지로 먹지 마. 고마워요, 여보. 남편이 몰래 제 약을 먹었더라고요. 시부모님이랑 제가 잘 지내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라 그렇게라도 점수 따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았어요. 이후 몇 번을 더 약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약을 다 먹어줬어요. 그런데 남편의 낯빛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사람이 손발이 노랗게 변하고 얼굴도 황달이 있는 것처럼 변해갔죠. 저는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에 남편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가볍게 생각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상해서 제가 병원 예약을 미리 하고는 하루 시간을 내서 같이 검진을 가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쓰러졌어요. 여보, 왜 그래? 여보, 정신 차려봐! 저는 놀라서 남편을 흔들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고 덜컥 겁이 났죠. 도우미 아주머니도 오지 않는 시간에 집에는 저랑 아기가 전부였고
당장 생각은 119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일찍 집에 오셨죠. 어머님, 그이가 쓰러졌어요. 뭐? 쓰러지긴 왜? 재석아, 눈 좀 떠봐.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은 왜 이렇게 노란 거니? 며칠 피곤해하고 그래서 오늘 같이 병원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 119에 신고할까요? 잠깐만, 얘가 지금 숨은 쉬고 있는데 너 혹시 네 약 우리 채석이 줬니? 아,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먹기 힘들다고 이이가 먹었어요. 뭐? 아니 그걸 얘가 먹었다고? 얼마나 먹은 거니? 어머님 주신 거 거의 다... 안 돼. 아이고 채석아. 제 보약을 대신 먹었다는 말을 듣고 오열하시는 시어머님. 그 약이 남자한테 안 좋은 성분이 있나 싶어 덜컥 겁이 났어요. 어머님, 약에 문제가 있어요? 왜요? 무슨 약인데 그러세요? 저는 어머님께 재차 물어봤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대답은 안 해주시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고 잠시 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사모님, 아드님이 약을 대신 먹었나요? 어쩌면 좋은가. 우리 채석이 한번 봐주게. 그동안 내가 지은 약을 거의 다 먹었다고 해서. 아휴, 어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니 의사 같아 보였어요. 약초 냄새가 몸에서 짙게 나서 한의사인가 싶은 생각에 하는 짓을 보고 있자니 남편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함을 하며 쓰러지는 겁니다. 이런 낭패가! 사모님, 어서 병원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위험해요. 뭐? 애미야, 어서 119 불러라. 어서! 그제서야 119를 부르라며 성화인 시어머님이셨어요. 저는 도통 이 상황이 어찌된 일인지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진작에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시모 때문에 시간만 지체한 것 같아서 화도 났고요. 급히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게 됐고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남편의 간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간이 왜요? 저도 술, 담배 안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의문입니다. 이 상태로는 아마 간 이식까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시모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남편 곁에서 정신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제 귀에 박혔죠. 네가 그걸 왜 먹어 이놈아. 네가 먹을 약이 아닌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이가 먹으면 안 되는 약이라뇨. 그럼 저에게 주신 약 때문에 이 사람 간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원래는 제 간이 그렇게 돼야 했던 거고요. 너 때문이야. 네가 애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지어줬던 약이 원기 회복이 아니라 간까지 녹아내릴 정도의 독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었다는 걸 알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시모가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집으로 온 그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건데 잘못한 게 있는 건지 어느새 주랭랑을 치고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그 사람이 의사가 맞는 건지도 헷갈렸어요. 어머님, 저한테 왜 그 약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들 낳아줬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내 며느리가 되는 게 가당키나 하니? 너네 집안 볼 게 뭐가 있다고? 너 따위한테 내 아들이 발목 잡혀 있는 거 나는 못 본다. 못 봐. 그게 무슨...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너 우리 아들이랑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엄연히 남남이지. 억지 부리지 마세요. 오빠가 혼인신고서 저에게 보여줬다고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런 가짜 서류 얼마든지 만들지. 그게 뭐 어렵다고. 시모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헷갈렸어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우아하고 고상한 시어머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세고 무식한 할머니 하나가 저에게 폐악을 지기고 있더라고요. 이혼 서류와 혼인신고가 모두 가짜라는 말에 저는 할 말도 있고 시모를 노려봤어요. 너 그냥 애 놔주고 사라져. 제발 우리 아들한테 떨어져. 우리 아들 이혼남으로 찍히는 거 나 못 봐. 절대로 못 봐. 우리 손주는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걱정 말고 떠나라. 응? 그동안 시모가 자기 아들과 합세해 저를 속이고 기만했다는 것에 저는 뚜껑이 날아갔죠. 게다가 저만 건드는 것도 아니고 제 아들까지 내놓고 나가라니 더 화가 났어요. 내 아이 아빠는 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저더러 자식 두고 떠나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모에게 달려들었죠. 옷을 쥐어뜯고 머리도 잡아 뜯었어요.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생각에 머리가 돌아버렸죠. 둘이서 한창 신랑 일을 하고 있는데 시부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저희 둘의 모습에 깜짝 놀라서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버님도 한패세요? 제가 낳은 아이만 어찌 하려고 하셨던 거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머님이 저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을 오빠가 먹었네요. 배 아파서 어떡해요? 저는 멀쩡해서요?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정신 나간 건 어머님이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저 이거 살인교사죄로 고소할 거예요. 나 가만히 안 당해요. 당신 내가 콩밥 먹여줄 거라고. 소리를 꽥 질러주고는 병실을 나와버렸어요.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을 두고는 급하게 집으로 갔죠. 그리고 짐을 모두 챙겨서 아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다 알렸어요. 전처랑 사실은 이혼을 하지 않았고 제 아이를 뺏어가려고 했다는 것, 저를 아프게 만들려고 몰래 독이 든 보약을 지어왔다는 것, 시모는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모두 얘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죠. 그리고 크게 분노하셨고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고소를 했어요. 혼인 사기죄, 살인교사죄로 신고를 해버렸죠. 그 사람들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니 하나 둘 증거가 나오면서 불리해지자 나중에는 별 수 없이 저를 찾아와 싹싹 빌더군요. 세아가,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잠시 눈이 멀었어. 제발 용서해다오. 응? 그래, 그 늙은이들 노망났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눈 감아주려무나. 절대로 안 돼요. 저를 가지고 어찌하려고 했다는 생각만 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조금만 아프게 할 생각이었어. 제발 우리 좀 봐주려무나. 응?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당신들 죄 다 받아야 해.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알아요? 저는 저와 제 아이에게 해코지한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미수에 그쳤지만 만약 내가 그 약을 다 먹었다면 어찌 됐을지, 평생 병원 신세지며 아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상만으로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꼭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벼르고 있는데 아이의 아빠인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정말 미안하다. 너하고 아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너희 둘을 지키지 못했어.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염치가 없겠지.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우리 엄마 좀 봐줘. 응? 내가 자식이라서 너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 제발 용서해줘. 눈물까지 펑펑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던 사람인데 사정사정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용서를 해줬습니다. 대신 아들의 양육권은 저에게 주기로 했고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신혼집을 내주더군요. 가짜 혼인신고였지만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면서요.
그 아파트를 받고 모두 없었던 일로 정리를 했어요. 법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생각을 달리했죠.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을 모두 정리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아직도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부모님 덕분에 짧은 인생 위기들을 잘 넘기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왜 이런 사람이 꼬였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미운 짓도 안 하려고 애쓰면서 살았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말 가족들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